10주차 1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치렀던 중간고사 얘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제가 답은 알려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답하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완전 점수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부분 점수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리더라도 너무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답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지금 미국 그 자동차 명예전당에 이제 헌액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품질 경영 철학 이거에 대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특별하게 그 사람의 품질 경영 철학이 있긴 한데 그걸 여기 소개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더십이 답이 되겠죠? 아마 리더십 말고 다른 답을 많이들 쓴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성과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성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과인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동력은 지속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2번은 지속적인 개선. 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독감 백신 관련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이 사망자 발생 전에 또 백신 그 유통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되기도 전에 또 이런 그 사망 사건들이 이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백신하고 사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은 그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품질 관리 원칙 중에서는 뭐 고객 중심 이게 이제 계류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품질 보증 프로세스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K 방역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이제 마스크 착용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TQM 특성 차원에서 보면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경제적으로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건 품질 비용 이론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품질 비용보다는 예방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면요. 이건 또 이제 택배 기사들이 요즘 이제 그 과로사로 인해 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이 택배 산업에 보면은 과로 등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택배 산업 전체 품질 표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조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업체들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평가 기준이나 ISO 9000 인증 기준 중에 보면은 인적 자원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소홀한 탓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백신 관련된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이걸 진행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중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아서 그죠?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임상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거 이제 계속 지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리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다섯 원칙 중에서 완벽성 추구가 되겠습니다. 완벽성 추구에 해당하며 임상 시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이건 성과 측정이 되겠는데요. 성과 측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PDCA 사이클 중에서 체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번은 리더십, 2번은 지속적인 개선, 3번은 고객 중심, 4번은 품질 보증, 5번은 통합적인 시스템, 6번은 저품질 비용, 7번은 품질 표준, 8번은 인적 자원 중심, 9번은 완벽성 추구, 10번은 성과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마 여러분들 답이 상당히 제 답하고 다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항상 100% 옳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이 된다 싶으면 부분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이 완전히 틀리다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 말고 다음 시험에 철저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늦지 않게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고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품질 기능 전개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품질 경영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는 영어로는 이제 QFD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는 그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객 요구사항 파악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 실현하는데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하는데 그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데 체계적으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요, 일본에서 역시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 미즈노 교수라는 분이 이제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1972년도에 미쓰비시 고베 조선소에서 이게 처음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어느 측면에서 많이 나오냐면 특히나 그 비용 절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요다에서도 이제 1970년대 말에 미니밴 생산할 때 이거 적용해갖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1980년대에는 제록스에게 미국 제록스에 이제 소개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지금은 이걸 많은 곳에서 이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프로젝트로 뭘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냥 설명만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QFD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에 있어가지고 이 제품 실현하는데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는 누누이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뭐 구상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 알아내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QFD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그거를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제품이나 이런 데 반영하려면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이게 바꿔야 되잖아요. 고객의 예를 들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 정숙성을 원한다. 조용한 거. 그러면 이거를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이게 변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학 쪽에서는 뭐 데시벨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숙성과 관련된 거는 뭐 데시벨이 어느 정도 아래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걸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QFD가 이용이 돼요. 이 QFD를 정확하게 실행을 하면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되고 비용과 제품 개발 시간 등 이런 게 이제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QFD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고객의 요구사항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의 목소리, VOC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그게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FD는 정보 수집해가지고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를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품질 기능 전개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 전개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QFD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품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는 다시 부품 계획으로 또 이어지고요. 그 부품 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 프로세스 계획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 계획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QFD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팀 중심의 도구다. 여기 팀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수행할 때 이제 태스크포스 비슷하게 이렇게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팀 중심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QFD를 하게 되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사항들이 이런 시기에 확인이 돼서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 어떤 거를 좋게 하면 어떤 거는 나빠지고 뭐 이런 그 상충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재디자인이나 디자인 변경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시간 단축을 통해서 개발 비용 감축, 그 다음에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QFD를 동시공학의 일종의 청사진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시공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디자인할 때 이제 모든 부서 사람 심지어는 이제 공급자까지도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QFD를 한다는 게 이제 팀 중심으로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QFD를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품질의 집이라는 게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QFD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품질의 집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QFD의 그 과정을 보기 전에 장점하고 특성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FD는 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특히 신제품 개발의 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이용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미 얘기를 했지만 제품을 개발하는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요. 고객 만족도도 향상되고 그다음에 고객 가치 측면에서 경쟁자에 대비한 자신의 제품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QFD 만드는 과정에서 경쟁자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QFD 매트릭스는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디자인팀, 생산팀, 마케팅팀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팀 중심이에요, 이게. QFD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 요구사항에 초점 맞춘다는 거, 그 다음에 경쟁자도 고려를 해서 어디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것인지 우선순위 결정 이런 것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하기 전에 디자인 갈등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변경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 자체도 줄고, 그 다음 비용도 줄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의 여러 분야로부터 인풋이 요구되어서 각 부서들은 다른 부서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이제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향상돼서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의 집이라는 그 문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디자인 개선이나 프로세스 개선에 유용하게 이용된다는 겁니다. 자,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장에서 봤던 카노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이게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노 모델에서는 이미 그게 정리가 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그다음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또 이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또 요구사항이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요구사항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놨습니다는 그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요 밑에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과 관련하여 QFD 팀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일단은 고객의 기대사항을 가능한 많이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기대사항을 초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품이나 경쟁자의 제품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고객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이 기대하지 않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게 이제 고객 감동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뭐 자주 얘기되는 게 이제 고객 기절 그 수준까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고객 기절이라는 개념이요. 고객 기절이라는 개념은 고객이 상상치도 못했던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예로서 자동차 경우에 컵홀더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고객이 기대하지 않던 것을 이제 제공했는데 이건 완전히 기대 사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컵홀더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지 않았는데도 나왔거든요. 이건 그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수입된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그램들이 이용이 되는데, 뭐 유사성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상호 관계 다이어그램, 트리 다이어그램,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성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유사한 것들을 묶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관계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화살표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상호관계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다음 트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순차적으로 그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은 가로 세로 이렇게 항목 나열해 가지고 그죠 그 항목 간의 관계 표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 뒤에 가면 좀 이 매트릭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이제 품질의 집 만들 때 이게 이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성 다이어그램이나 뭐 상호관계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다 뭐 요구사항 정리할 때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유사성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죠 묶는 거죠. 유사성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품질의 집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QFD에서 하는 게 결국은 품질의 집을 만드는데 품질의 집이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할 거는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제품 계획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품질의 집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품질의 집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품질 경영 QFD 배우고 나서 품질의 집 하나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절대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품질의 집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는. 일단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품질의 집이라는 매트릭스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질의 집은 결국은 고객의 목소리를 디자인 요구사항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QFD는 기업이 원하는 만큼 복잡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즉, 품질의 집은 기본적으로 기초, 이게 바닥입니다. 왼쪽 외벽, 오른쪽 외벽, 내벽, 천장, 지붕 등 6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품질의 집이라는 하우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하우스 오브 퀄리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모양이 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외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기록이 되고요. 오른쪽 외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가 기록이 되고 천장에는 엔지니어링 특성이 기록되고 지붕에는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가 기록이 되고요. 내벽에는 고객의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과의 관계가 기록되고 마지막으로 바닥에는 엔지니어링 특성상의 우선순위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실질적으로 품질의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구역만 표시를 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세분화된 시장별로 품질의 집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시장마다 뭐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시장마다 그 특성이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별로 품질의 집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QFD 작성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왼쪽 외벽이에요. 왼쪽 외벽이라는 게 여기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고객의 요구사항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외벽과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해갖고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그걸
영어로는 wha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구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캐터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또 정리를 해가고요. 여기 보면 소비자 요구 왼쪽에 보면 소비자 요구 이렇게 돼 있고 1차, 2차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뭐 1차, 2차까지만 있어야 되냐? 3차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부분인데요. 천장 부분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걸 how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정숙성이다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링 특성으로는 데시벨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술적 특성 그렇게 돼 있죠. 맨 위쪽에 보면 삼각형 있는데 그래서 우리 또 1차, 2차로 해가지고 이것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특성들을 엔지니어링 특성들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 요구 사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엔지니어링 특성들 그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적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분화된 엔지니어링 특성이 한 가지 이상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한편 어느 요구사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른 요구사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QFD 작성하면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내벽인데요. 이거는 고객의 요구사항하고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건데 즉 what하고 how의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벽을 보면 소비자 요구하고 이제 기술적 특성이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앙에요. 여기 뭐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된 데 있죠. 거기가 내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객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하고 이제 관계를 그 파악을 해가지고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기호를 가지고 보통 표현을 해요.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두면 되고요. 약한 관계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모 기호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거는 1점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를 사용하고 그거는 점수는 여기 보시면 소비자 요구와 기술적 특성 간의 관계 그래가지고 세모는 1점, 그다음 동그라미는 3점, 그다음에 더블 동그라미는 9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 그거는 여기 얘기되어 있듯이 이제 나중에는 점수가 이제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관계는 이제 3점을 부여하는데, 이때 이제 동그라미가 주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관계의 경우에는 더블 동그라미가 이용되는데, 이제 9점이 나중에 부여됩니다.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통상 세모 동그라미, 더블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 주의를 좀 요하는 게 있는데요. 특정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계 셀들이 모두 빈칸일 경우가 발견되면 그거는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엔지니어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요구사항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엔지니어링 특성을 추가할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반대로 특정 엔지니어링 특성에 대해서 관계 셀들이 모두 빈칸일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링 특성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입니다. 지붕은 how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 보면 제일 위에 세모 부분 있죠? 그 세모 부분에 보면 거기도 이 기호들이 이용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특성 간의 관계를 고려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점수가 부여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제품 디자인 시 특정 기능을 개선하면 다른 것이 희생되어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블 동그라미는 강한 긍정적인 관계일 경우,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관계일 경우, X는 부정적인 관계일 경우, 더블 X는 강한 부정적인 관계일 경우,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 간에도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트레이드 오프가 고려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이제 디자인 시에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엔지니어링 변경, 비용 증가,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시에 반드시 고려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발견되면 이게 그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 QFD가 유용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드 오프 고려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다우치 기법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외벽인데요. 이 오른쪽 외벽은 이 그림상에 보면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면 소비자 요구의 우선순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요구 사항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얘기는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절대적 가중치라는 게 나중에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소비자 경쟁력 평가라는 걸 해야 되고요. 자사 제품하고 타사 제품에 대한 그죠? 1점에서 5점 사이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거죠. 요구 사항별로. 그 다음에 중요도도 또 점수를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치도, 이거는 이제 물론 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판매 가능성이라는 것도 점수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절대적 가중치라는 게 이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경쟁자의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경쟁자의 점수와 자신 점수를 비교하면 어느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자사 제품과 경쟁자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 점수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도는 QFD 팀이 결정하거나 포커스 그룹을 이용해서 각각의 고객 요구사항이 고객에게 중요한 정도를 1점에서 10점 사이로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는 QFD 팀이 제품을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그렇죠? 경쟁자보다 좋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1에서 5점을 부여하고요. 조정 요인이라는 것은 목표치를 자사 제품의 경쟁력 평가 점수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이 점수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판매 가능성은요, 각각의 고객 요구사항이 판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에 그걸 이제 표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가중치라는 것은 중요도, 조정 요인, 판매 기여도를 이렇게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죠. 여기서 그 표준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통계학에서 그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표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건 각각의 점수에서 이제 평균치를 빼고 그 다음에 그걸 표준표처럼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절대 가중치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고객 요구사항의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입니다. 결국은 이 바닥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요.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걸 모두 제공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가격도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이 엔지니어링 특성도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기술적 경쟁력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소비자 뭐 경쟁력 평가라는 거 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기술적 경쟁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난이도, 이거는 이제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를 1점에서 10점 사이에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도 여기도 아까 같이 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대적 가중치가 계산이 되게 되죠. 이때 아까 그 특성 간의, 그러니까 고객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 강도를 우리가 그거 기호로 표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점수화 시켜가지고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객 요구사항의 중요도에다가 고객의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 강도 이걸 곱해가지고 절대적 가중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가중치는요, 고객의 요구사항의 절대적 가중치에다가 고객의 요구사항과 엔지니어링 특성 간의 관계 강도 이걸 곱해가지고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대적 가중치하고 상대적 가중치 요거를 이제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죠.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뭐 제가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품질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뭔지, 결국은 이 품질의 집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결국 품질의 집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 파악되고요. 그거를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도 결국은 엔지니어링 특성도 그게 이제 우선순위가 만들어지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품질 기능 전개에서 전개가 의미하는 거는 그죠? 제품 계획이 수입되면 그다음 부품 계획이 수입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계획이 수입되고 그다음에 생산 계획이 수입되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품질의 집이 이 단계별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품 계획에서는 개별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엔지니어링 특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 계획에서는 단계 1에서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특성을 바탕으로 부품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 3은 단계 2에서 만들어진 부품 특성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운영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획 단계에서 엔지니어링 특성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특성이 부품 계획 단계에서는 꼭 그 첫 번째 품질을 좀 만들 때 고객 요구사항 그쪽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특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천장 부분에는 이제 부품 특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부품 계획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여기서 결정된 이제 부품 특성이 다시 또 그죠? 좌측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천장 부분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의 집은 적어도 4개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품 계획에서 내구성이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3년 내에 외관상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엔지니어링 특성이 이제 결정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 계획으로 넘어가면 부품 특성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뭐 부품 특성이라면 예를 들면 뭐 최소의 페인트 두께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최대의 크리스탈 표면체는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결정된다고 합시다. 특성이.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죠. 그 프로세스 계획에서 이제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뭐 삼중 페인팅 프로세스 적용을 한다든지 딥 탱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마지막에 이제 생산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게 이제 결정되겠죠. 생산과 관련된 파라미터 같은 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더 도움은 되겠지만,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계략적인 거 있잖아요. 이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뭐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